내 수입은 내가 정한다는 이 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정한 수입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네, 그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엄청나고 장대한 과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겸허하고 겸손하라. 설레는 일을 하면 돈이 따라온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장착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반론할 거리도 딱히 없죠. 서점에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들리고요. 네, 우리는 어쩌면 듣기 좋은 성공 법칙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이 답답할 때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을 마시듯 이걸 막 들이키고 정확히 3일 뒤에 마음은 다시 답답해집니다. 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니까요. 아, 저 동네 저런 집에 살고 싶지. 그런데 저걸 내가 어떻게 사나. 한 120살까지 월급만 계속 모으면 살 수는 있겠네. 아니, 그 전에 이 집 대출금은 어쩌나. 그냥 지금 팔면 본전은 맞나? 언제 한번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되는데 내 퇴직연금이 얼마가 나오더라? 우리 애도 저 집 애처럼 저기만 보내면, 그래 진짜 저기만 보내면, 네, 겸손해라, 사랑해라, 설레게 일해라, 이런 상식적인 말들을 진짜 아무리 받아들여 본들 일단 성공, 여러분이 원하는 스스로의 모습,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그 삶이 펼쳐질 기미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상식적으로 성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자 중 한 명인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 담겨있는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가치관과 생각까지 더해서 기존에 와닿지도 않았던 그런 상식적인 말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공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돈을 잃는 것, 명성을 놓치는 것? 아니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신이 오만해지고 우쭐해지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 스스로에게 계속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겸손해라. 운이 좋았다.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하는 일에 설레어야 한다. 그런데 돈이 없을 때는 사정이 다르잖아요. 피부에 그냥 바로바로 와닿는 문제와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비용은, 집은, 아이 학교는, 학원은 막 아름다운 말들로 머리를 채워보려 해도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딱 가로막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무시하기로 작정합니다. 뭘요? 소위 상투적인 성공 법칙을 그냥 무시하기로 해요. 저자는 공부도 잘했고 학벌도 좋았지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어린 나이에 정리해고 대상자에 올라서 그야말로 야생의 길로 던져졌어요. 아마도 자신의 본성을 가두고 있던 사회적인 직함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좋은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기존의 성공 법칙들이 진짜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런 공식을 세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한다. 겸허해야 한다. 대차게 나가지 않으면 나를 비싸게 팔 수가 없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매일 사람 좋은 일만 하다 보면 나는 그저 남의 일을 돕는 사람으로 전락할 뿐이다. 그렇게 저자는 자신을 가둬두었던 인간관계를 다 끊고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부유해지기 위해서요. 이 부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셀프 고립이죠. 저자 간다 마사노리 뿐만 아니라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이 셀프 고립 없이 인생 퀀텀 점프를 확 해내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는 단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자, 여기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짚고 갈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버는 겁니다. 돈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버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돈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에서 1차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돈이 나가는 흐름이 아니라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연 1억 딱 버는 것보다 매월 잔고가 늘어나는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돈 1,000원도 좋습니다. 돈이 매월 플러스 되는 이 흐름을 만드세요. 그러면 통장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아지면 어느 시점부터 돈이 더 불어납니다. 처음엔 보잘것없는 것 같았던 그 작은 흐름이
점점 큰 흐름으로 바뀌고 어느 순간 물줄기가 홍수가 되죠.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모이니까 그래요. 이 부분에서 저자 역시 밥 프록터와 같은 견해를 지니고 있는데요. 돈은 곧 에너지라서 돈이 자꾸 나가는 흐름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돈이 계속해서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가 돈은 받는 게 아니라 버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 수입을 여러분이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월급쟁이인데 어떻게 그래? 아니요. 정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주는 대로 받는 거지. 내가 어떻게 정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연수입을 자신이 정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지금까지도 벌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조차 없는 거죠. 이직하는 회사에서 희망 연봉을 말하라는 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스카우트 제안이라는 걸 받을 수도 있고요. 투자 공부를 하고 현명하게 투자해서 연수입을 늘릴 수도 있겠죠. 직업을 바꾸는 거, 1인 사업, 회사의 대표? 그거 무슨 타고난 사람, 직업이 바뀔 운명, 사주팔자 이런 거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왔죠. 내 수입은 내가 정한다는 이 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정한 수입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네, 그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엄청나고 장대한 과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끝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한 2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리시나요? 아니 뭐 이런 말을 하고 앉아있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저의 구독자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유치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벌써 200만 명이 넘게 봐주신 것 같은데요. 끌어당김의 법칙 인수분해 시리즈에서 10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자는 손으로 직접 쓰는 방법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야구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스즈키 이치로인데요. 일본 프로야구를 온전히 평정하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최다 안타 기록을 세우는 등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의 타자가 되었잖아요. 몇 년 전 은퇴를 했지만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2025년에 이치로가 만장일치로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치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일기를 썼는데요. 저는 인류 프로야구 선수가 될 겁니다. 들어가고 싶은 구단은 주니치 드래곤즈 혹은 세이브 라이온즈입니다. 드래프트를 거쳐 입단할 때 계약금은 10억 원 이상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의 일기를 듣고 여러분은 묵직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나는 왜 6학년 때 저런 디테일한 목표가 없었나 그냥 탄식할 게 아니고요.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의 목표를 당연하게 여겼을 때 어떤 묘사를 할 수 있는지 깨달으셔야 해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요. 그게 초등학교 6학년이든 나이 40이든 자신의 목표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묘사하는지 거기에 얼마나 당연하다는 진심이 담겨 있는지 이걸 눈치채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성공을 하냐 못하냐는 종이에 적느냐 아니냐 이 차이밖에 없다고 저자는 정말 거듭 강조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죠. 여러분이 직접 지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목표가 있나요? 있다고 할 겁니다. 또 물어보세요. 목표를 종이에 쓰고 있나요? 한 20명 중 1명 정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보십시오. 그 목표를 혹시 아침 저녁으로 소리 내어 읽어보나요? 네, 어쩌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이걸 안 한다는 건 한마디로 성공을 거부하겠다라는 의미로 간주합니다. 네, 안 합니다.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면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우리 뇌는 목표를 딱 인식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딱 한 걸음이라도 그 목표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지? 스스로 물어보게 되고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진짜로
예전처럼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요. 그런 질문이 스스로 드는 순간 이제 예전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도 본인이 괴로워서 그렇게 못 삽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당장 답이 잘 안 떠오를 거예요. 쉬운 질문이 아니니까요. 괜찮습니다. 뇌가 이 질문을 계속 의식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올 거니까요. 저거다. 저걸 활용해보자. 사소한 행동이라도 뭐가 이상하게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뭔가가 떠오르는 날들이 많아질 거고요. 인생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막 천지가 격동하듯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동안 제가 한 500번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은 당연히 목적의식에 의해 만들어지고요. 인생의 속도를 높이는 건 목적의식, 그러니까 미션,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내 인생의 목표를 찾는 것. 그 첫 번째는 일단 하기 싫은 일을 적는 겁니다. 베티 에드워즈라는 미술 교사는 이렇게 말했죠. 엄지손가락을 그리고 싶다면 엄지손가락을 그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변 공간부터 그리세요. 네, 우리는 보통 왔다 갔다 흔들리는 두 개의 마음, 그러니까 할까 말까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부터 적어보는 겁니다. 저자는 이런 걸 적습니다. 고객이라고 무조건 굽신거리지 않는다. 몸을 혹사하는 일은 안 한다. 사업을 한다면 정직원은 채용 안 하고 싶다. 하청은 받지 않는다. 무료로 상담해주고 싶지 않다. 딱 봐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적었죠. 사회적 통념이나 매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 사람 진짜로 사업할 생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싫어하는 걸 적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놓고 보면 이상하게 꼭 그 행간에는 하기 싫은 일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걸 소위 잘 발라내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나만의 사업을 한다.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목표다 라고 시작했다가 꼬이는 게 하기 싫은 게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걸 발라내는 게 바로 지금 이 과정입니다.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살기는 싫다라는 것들을 써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하고 싶은 일을 적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하기 싫은 그 일을 100% 안 하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다고 선택한 일에는 200%로 달려드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저자는 이걸 작용과 반작용 습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상대하기 싫은 고객은 바로 거절한다? 그러면 거래하고 싶은 고객에게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지점에서 바로 뜨거운 몰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 당장 하기 싫은 일을 포함해서 하루를 꾸려가야 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진짜 단 한 걸음이라도 목표에 가까이 가는 행동이 뭐가 있지? 이 질문을 머리에 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단지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어차피 다르게 살기로 마음 먹었으면 몸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든 개의치 말고 생각을 하세요.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몸이 여기에 묶여 있으면 원하는 걸 생각하는 게 부질없다고 생각하거나 사치 같은 생각이라고 치부해 버려서 정작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삶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못 합니다. 생각 이거요, 여러분. 이게 자동차로 치면 시동을 거는 거예요. 시동 버튼을 눌러야 엔진이 돌아가듯이 뇌가 이제 요리조리 검색도 하고 탐색도 하거든요. 그런데 시동 꺼진 차 안에서 답답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생각하기를 그만두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주어진 대로 사는 것, 정확히 여기서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행동이란 건 오로지 여러분 잠재의식이 제대로 다시 프로그래밍 됐을 때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의 그 잠재의식을 여러분이 스스로 정한 그 부의 규모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추린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들에게 보기 좋을 필요도 당연히 없습니다. 약간 이기적이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적어보세요. 깊이 고민하지 말고 원하는 것들을
팍팍 적어보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나는 2026년 4월에 예금 통장에 10억 원을 예치해 은행 VIP가 되었고 이제는 지점 방문 시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내 회사는 2027년 5월에 모 대기업의 가장 큰 파트너사가 되었다. 나는 2030년에 투자로 100억 자산가가 되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인 단어를 쓰지 마세요. 5가지 조건을 맞춰서 쓰셔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정도는 당연히 되지 라고 말할 정도로 동의할 수 있어야 하고요. 과거형이며 시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자는 현재형을 말하지만 저는 아주 예전부터 구독자님들께 과거형으로 하시라 말씀드려 왔습니다. 제 경험상 그게 더 효과가 좋았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람은 본인 수준의 터무니없이 너무 높은 목표는 원래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쓰세요. 여러분이 원한다는 건 그걸 이룰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차를 산다면 그 색과 차종, 아파트를 산다면 어느 지역의 어떤 아파트, 평형, 어느 타입인지까지 상세히 적는 겁니다. 저자는 이 목표들이 10개여도 20개여도 그보다 훨씬 적거나 훨씬 많아도 아무 상관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큰 문장을 하나 만드세요. 이를테면 아까 예시로 말씀드린 문장 중에 나는 2030년에 투자로 100억 자산가가 되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이 문장을 목표들이 쭉 적힌 목록 맨 뒤에 꼭 적어보십시오. 저는 이 문장만큼은 100번씩 쓰고 읽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훨씬 빠르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니까요. 저자는 이렇게 쓰고 읽는 것만으로 그게 50억이든 100억이든 300억이든 그 자산 규모에 맞는 돈그릇을 당연히 갖춘 사람이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냥 선택하시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라며 하지 않는다. 그냥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한다. 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시는 겁니다. 100% 그냥 여러분이 고르면 되는 거고요. 저자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정리해고를 당했던 그 당시에 서점에서 책 한 권을 무심코 집어들어 읽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책을 보고 자기가 왜 정리해고를 당했는지 알게 된 거죠. 저자는 평소에 맨날 만약에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해요. 스스로 체면을 건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저자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며 대체로 안 좋은 쪽으로 자신에게 체면을 걸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꿔야죠. 결국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내가 된다는 건 사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자기 최면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 이건 사실 연수입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이 자기 최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사실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안 좋은 방향이어서 그렇죠. 그렇게 스스로 본인의 돈그릇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각자의 세계에서 각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분 좋게 여러분이 써놓은 그 목표들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가방이나 지갑에 넣고 하루 종일 그 목표들과 같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도 똑같이 한 번 더 읽는 거죠. 기분 좋게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잠재의식에 아직 프로그래밍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해보고 그 다음 일주일 안 해보면요, 하루가 진짜 완전히 다릅니다. 쓸 때와 안 쓸 때, 읽을 때와 읽지 않을 때,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가 정말 컨디션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눈빛이, 하루의 습관이, 정신이 또렷한 정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이제 하루하루 목적의식 없이 사는 걸 오히려 힘들어하는, 못 견뎌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렇게 주입받아 왔으니까 그렇고요. 둘째, 목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있어도 그 목표가 진짜 여러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바꿔서 난 이 정도 버는 게 당연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쉬워집니다. 갑자기 힘이 안 들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있고 눈이 빛나고 생기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직함도 만드세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면 성공할 조짐이 보여도 여러분은 진짜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으니까요.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는 건 좋죠. 그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데 왜 내 스스로 나는 그 정도 그릇은 안 되니까 나는 못하는데 저거 이렇게 왜 낮추는지, 그렇게 하면 삶에서 정말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감싸고 있던 껍질, 그 셀프 이미지를 넘어서려는 순간 아마 불안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질 거거든요. 여러분의 목표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은행 VIP, 자산가, 사업가, CEO, 스포츠카의 차주, 전부 다 직함이잖아요. 이 이미지를 진짜 내 것으로 인식하는 건 오로지 제가 말씀드린 매일 쓰고 읽는 이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셀프 이미지가 주는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진짜 위력적일 거예요. 나중에 진짜 현실이 돼서 눈앞에 펼쳐졌을 때 어쩌다 이렇게 된 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또 나아가야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더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올라오기 전에 한 번 더 쓰세요.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을 여러분이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공하면 좋겠다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난 진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냥 하면 된다 모드로 전환하세요.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이 확실히 되어 있으면 행동, 그거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누가 옆에서 막 말려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있을 거예요. 행동을요. 행동한다는 건 뭐 어디 꿈을 꾸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내가 머릿속으로 미리 보기 했던 그 이미지를 현실 세계로 소환한다는 의미죠. 간단히 말하면 이제야 제대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자산을 만들러 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이제 그 과정을 처음으로 시작한 분들은 보통 갑자기 책을 많이 읽고 세미나, 강의 같은 곳에도 많이 참석하시거든요. 들을 때는 참 좋은데 뭔가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건 정말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거나 너무 짧았어서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틈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와 대화를 해보세요. 혼자 산책할 때, 운전할 때, 지하철 환승하려고 걸어갈 때 다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대화는 진짜 묻고 답하는 대화고요. 처음 한 5초, 10초 오글거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정말 깊고 깊은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그 과정을요. 그 과정을 거치면 분명히 읽었던 책인데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분명히 높은 목표라고 생각했었는데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일단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행동도 따라올 거고요. 여러분 빼고는 아무도 몰라요. 원래 그런 겁니다. 저 역시 직장인에서 지금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이렇게 살기로 주변에 공표했을 때 반응이 다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정말 수년간 수만 번 내 스스로와 대화하고 수천 권의 책을 읽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다들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깊고 깊은 과정만이 인생을 바꿉니다. 하기 싫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손으로 써보세요. 어렵지도 않고 힘도 안 들고 무슨 논리적 추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편하게 대신에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문장들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그 직함 만들어 보시고요. 어차피 될 거 그냥 미리 만들어서 내 스스로 익숙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 대잔치 응원 구호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눈에 생기가 있는 하루하루를, 그 느낌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 원하던 여러분의 모습이 현실이 돼서 펼쳐지는 그 순간의 느낌까지 직접 느껴보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논점이 흐려지지 않는 건 물론이며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요지를 빠르게 간파해서 상황을 매끄럽게 만들거나 유리하게 만들기에 수월해진다.
흔히 어떤 영역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특정 사실에 대해 똑같은 인식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 줄도 걸을 문장이 없는 대저택 서재. 오늘은 일본 메이지 대학교 문학부 교수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에 담긴 탁월한 인사이트를 풀어갑니다. 명심하라. 이 세 가지 힘만 습관화하면 당신 인생은 지금보다 못해도 1.5배 반드시 나아진다. 그 세 가지 힘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훔치는 힘, 둘째는 추진하는 힘, 셋째는 요약하는 힘이다. 그 어느 때보다 살아가는 힘이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문제는 일단 살아가는 힘이 구체적으로 뭔지 알기도 어렵고 알려주는 곳도 없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학교의 주된 역할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학생이 무언가에 숙달되기까지의 과정과 원리를 보편적인 형태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구나무 서기를 못한다 해도 일상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물구나무 서기를 커리큘럼에 굳이 반영하는 이유는 무언가에 숙달되기까지의 일반적인 이치를 물구나무 서기라는 단순한 형태로 몸소 깨우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건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다. 어떤 사회, 어떤 자리에 놓이더라도 그곳에서 숙달의 경지에 이르는 이치를 간파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힘, 이 힘만 기를 수 있다면 부모로서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 부분 덜게 될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숙달의 경지에 이르는 요령을 한번 터득하기만 하면 이제 낯선 일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 언젠가 반드시 숙달되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지루하게 반복되는 연습 기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진다. 숙달의 요령을 간파한 사람은 자신감으로 무장되어 뭘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걸 해내고 있는 이 과정도 결국 숙달의 비결을 터득하는 길이 되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란 무엇인가? 기본기를 다지는 세 가지 힘을 몸에 흡수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이다. 훔치는 힘인 모방, 추진하는 힘인 실행력과 기획력, 요약하는 힘인 질문력, 이 세 가지다. 그중 가장 처음에 필요한 훔치는 힘과 가장 마지막에 필요한 요약하는 힘,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이 모방의 탁월한 인물을 꽤 여러 만나보았으나 유독 인상적이었던 필리라는 사람이 떠오른다. 필리가 처음 일본에 와서 친구 집을 찾기 위해 내게 길을 물은 것이 첫 만남이었다. 필리와 나는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대화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일본에 온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전에는 일본어를 접해본 적도 없었다고 한다. 대단히 놀라웠고 경이로웠다. 그는 철저하게 자습 위주로 언어를 학습했다. TV나 라디오에서 들은 말은 곧바로 노트에 옮겨 적어 반복하고 읽고 외웠다. 일본인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한 번은 당시 유행하던 브레이크 댄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어디서 배웠냐고 묻자 그는 약간 의아한 듯 말했다. 어디서 배운 게 아니야. 잘 추는 사람을 보고 계속해서 따라했을 뿐이지. 그는 시부야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해 번 돈으로 아파트를 빌려 지내고 있었는데 일을 잘해 동종 종사자 대비 제법 많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어떻게 일을 잘하게 되었는지 묻자 이번에도 역시 그의 답은 일맥상통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야. 심플했다. 그리고 이 따라하는 걸 하면 할수록 그는 점점 더 숙달되어 갔다. 나중에는 심지어 샐러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샐러드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지 딱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습득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 반복 연습을 통해 만드는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지다 보니 레스토랑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정받은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힘이란 이런 것이다.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반복을 통해 기술로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회든 일은 존재한다. 경험이 전혀 없는 완전히 낯선 영역의 일이라도 일이라는 본질은 똑같다. 숙달에 이르는 비결을 찾아내는 힘이 있다면 도전장을 던질 수 있다. 숙달의 비결은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특정 영역에 통달해본 경험은 완전히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이나 학과 공부에서 성공을 체험했어도 이 원리를 훗날 본인 업무에 연결하지 못하면 숙달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할 수 없다. 반면에 특정 활동에서 이렇다 할 성공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 스스로 그 보편적 원리를 깨닫고 다양한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면 그는 숙달의 비결을 간파한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실에 대해 공통 인식을 보인다고 한다. 종류와 컨셉이 완전히 다를지라도 이 일들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맥,
그 물줄기의 흐름을 알아챈 것이다.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무슨 일이든 빠르게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특별히 운동신경이 막 뛰어나지 않아도 각종 스포츠에서 평균 이상의 수준까지 빠르게 도달한다. 이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제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한들 조금이라도 일의 종류나 장르가 바뀌면 끝을 못 보고 쉽게 포기한다. 내가 학생들을 상대로 숙달에 이르는 자신만의 비결을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를 내면 대체로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자기 안에 숙달의 보편적 원리를 이끌어낸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훔쳐내겠다는 의식을 가져봐라. 숙달의 원동력은 바로 동경이다. 동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질 않고 무언가에 능숙해지는 즐거움 자체를 경험할 수 없고 삶은 그렇게 지루해진다. 다시 말하면 동경과 의지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이라는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동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놀라움과 감동, 충만함이 있는 대상을 만날 수 있는가? 뭔가를 완전히 이해해야만 좋아하고 동경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대상이 가진 매력과 강력한 기운에 대한 당신의 반응으로 동경하는 마음이 생긴다. 어떤 대상에게 감탄하거나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이미 숙달의 경지로 가는 길 입구에 서 있는 것이다. 우연히 만난 매력적인 대상이 가진 힘의 방향과 크기에 당신이 느끼는 동경의 크기가 맞아 들어간다. 당신이 동경하는 대상이 가진 힘, 그리고 그 대상을 동경하는 당신이 반응하는 그 힘, 그 현상, 바로 이 힘이 당신의 의지를 단단히 지탱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의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꽤나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든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싱그럽게 만든다. 제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타고났어도 삶의 자부심을 상실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 훔치는 힘, 앞서 언급한 필리의 사례야말로 모방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의 힘을 몸소 보여준다.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든다. 기술을 훔치는 힘은 단순한 모방과 전혀 다르다. 외형적인 모습만 모방하고 그 속에 숨은 본질은 전부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오늘은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곱씹어보라. 기술을 훔쳐내는 힘의 근본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바로 이것이다. 예로부터 장인들은 문화생들에게 일일이 친절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초보자들은 장인이나 선배 문화생들의 행동을 어깨너머로 관찰하며 스스로 터득해야 했다. 말 그대로 모방과 연습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혀 배울 수도 터득할 수도 없는 것이 장인들의 기술이었다. 특히 예술가들의 세계는 말이나 글만으로는 아무 힘이 없고 몸을 움직여 실제로 부딪혀가며 터득해야만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완전히 제대로 훔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을 훔치는 힘은 안목질을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하는지에 달려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몸에 새긴 사람은 반드시 원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안목질란 무엇인가? 분명히 개인의 기술이나 경험 속에 숨어 있지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나 능력을 뜻한다. 이 안목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체지, 즉 몸으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걸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의미를 담은 무기이자 능력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신체적이고 본능적인 차원에 숨겨져 있는 암묵지, 즉 잠재 지식을 간파하지 않으면 난이도가 높고 신속함을 필요로 하는 퍼포먼스를 절대 발휘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암묵지를 파악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암묵지는 매뉴얼 등을 통해 형식지, 즉 표면 지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과정은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이 그 분야에서 초보라면 이러한 형식지의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일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큰 조직에서 갖춰진 형식과 시스템을 배우고 훗날 자신만의 일을 성공시킨 사람들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마스시타 정기가 홈 베이커리 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사업부 전체가 아이디어를 모아 이지앤 리치로 컨셉을 정하고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제빵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숙련된 기술자가 구운 빵과 자동 제빵기로 구운 빵의 맛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당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던 다나카 무베라는 여성은 숙련된 제빵사가 근무한다던 오사카에서 소문이 자자한 한 빵집을 찾았다. 도대체 왜 완전히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회사가 만든 빵과 기술자의 빵 맛이 다른가? 대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말로도 그 무엇으로도 알려주기 힘든 암묵지에 감춰진 기술자의 비법을 훔쳐내기 위해 그녀는 유명한 그 제빵사를 계속 관찰하고 손으로 따라해봤다. 그런데 그 제빵사는 정작 본인의 기술이나 기법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서툴렀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걸 정확히 설명해줘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몇 날 며칠을 뚫어져라 관찰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목질을 훔쳐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다나카는 기술자의 안목질을 비틀어 늘어뜨리기라는 단어로 개념화해서 회사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했다. 제빵의 중요한 포인트를 개념화한 것이었다. 엔지니어들은 즉시 그녀가 말한 대로 비틀어 늘어뜨리기 위해 반죽 그릇 안쪽에 특수한 홈을 팠다. 덕분에 반죽이 홈에 걸려서 길게 쭉쭉 늘어나는 동작이 가능해졌다. 다나카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엔지니어에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코멘트를 계속 던졌다. 좀 더 강하게 섞어보세요. 좀 더 빨리 섞어보세요. 자기 속에 있는 암묵질을 엔지니어에게 전달한 것이다. 조건을 바꿔가며 최적화한 결과 이들은 결국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데 성공한다. 실제로 동경하는 대상 혹은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암묵질을 스스로 인식한다는 건 사실 매우 어렵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상대방의 안목질을 자극할 수 있는 의견 교환이 활발할수록 조직이나 모임은 더욱 성공한다. 그런데 실제 교육 현장인 대학에서는 방대한 양의 형식질을 전달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결국 기술을 훔치는 비법이란 이것이다. 안목질을 활성화한 형태인 형식지로 순환하는 기술. 이 순환을 위해선 정확한 요약력과 전문가에게 하는 질문력, 그리고 이것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특히 신입사원이거나 이직을 했다면 상사나 선배의 비법을 훔치는 힘이 필수적이고 여러 명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직이 되면 조직을 돌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필요하며 상급 관리자가 되어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일을 진행하기보다 부하 직원들의 업무에 적절한 질문과 조언을 하는 요약력이 중요해진다. 그러니 난이도가 높은 일로 가는 길목에서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궁극적인 포인트는 바로 요약력인 것이다. 대부분 훔치는 힘, 추진력까지는 거뜬하게 따라오다가도 이 요약력에서 발목이 잡혀서 인생 중장년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요약력은 세 가지 힘과 꾸준한 독서를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요약력이란 무엇인가? 요약이라고 하면 흔히 수십, 수백 페이지쯤 되는 글을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하는 과정을 떠올리기 쉬우나 좀 더 많은 부분을 아우르는 관점으로 이 요약력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본 후 다른 사람에게 감상평을 전달하는 것, 예술 분야에서 강조하는 형식 역시 이 요약력의 결정체다. 영상이나 현실 자체를 요약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고도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정확한 요약 능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과 요점에서 벗어난 대화를 할 위험이 줄어들 뿐 아니라 신속하고 명확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결국 모든 것 소통이지 않은가? 이 요약력을 지닌 사람은 이 능력 하나로 천하를 줄 수도 있다. 다만 이 요약력은 그 자체를 꾸준히 의식해야만 길러질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양적으로 짧게 줄이기만 해서는 요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핵심을 엉뚱하게 이해하면 오히려 숙달에 이르는 길은 멀어지고 만다. 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정확히 파악하라. 비교해가며 우선순위를 매기고 중요도에 맞게 시간순으로 배치한다. 이게 바로 인생을 구성하는 능력이다. 이 과정에서 어지러운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요약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요약의 기본은 핵심만 남기고 그 외의 주변 요소는 과감히 날려버리는 것이다. 결국 이 요약력은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회의 자리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형식적인 보고에 할애하느라 중요사항은 논의조차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모든 건 중요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에서 나온다. 당신은 혹시 중요도가 낮은 문제에 당신 에너지의 80% 이상을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80% 이상은 오로지 가장 중요한 것에 쏟을 수 있게 조정해야 한다. 중요도를 인식하면 요약력은 급격하게 향상된다. 80% 이상의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 일이 마침내 일정 수준의 결과에 도달하는 것, 그 부분에 나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이는 당연한 듯 들리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신의 회의 시간을 보라, 업무 시간을 보라, 나아가 오늘 하루를 보라, 이번 주를 보라, 한 달, 1년, 당신 인생 전체를 보라. 당신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에 정확히 집중하고 있는가? 당신이 해내고 있는 것들, 당신 삶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요약력을 기르는 연습이 부족해서 그렇다. 실제로 축구에서 이 숙달의 기본은 필살기라고 불리는 오버헤드킥 같은 화려한 동작이 아니라 포지셔닝이나 트래핑과 같이 기본적인 기술이 압도적으로 더 중요하다. 자,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은 책으로 손쉽게 얻어낼 수 있다. 일단 완독해야만 독서라는 강박을 버려라. 끝까지 읽는 것만이 독서는 아니라는 생각을 전제로 책을 읽기 시작하면 의외로 손쉽게 많은 양을 흡수할 수 있다. 여기엔 핵심이 있다. 요약력을 기르기 위해 책 전체 내용의 20%를 읽고 나머지 80%를 유추하는 연습을 해보라. 이른바
2대8 공식이다. 책을 두고 스스로 중요도를 조절하는 힘을 길러보는 것이다. 오늘부터 책을 읽을 때 이 자세로 대하라. 이 부분만 제대로 읽으면 나머지 80%를 읽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핵심적인 20%만 뽑아내보는 것이다. 이것이 요약의 포인트다. 이 점을 깨달으면 요약력은 눈에 띌 만큼 빠르게 향상된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논점이 흐려지지 않는 건 물론이며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요지를 빠르게 간파해서 상황을 매끄럽게 만들거나 유리하게 만들기에 수월해진다. 나는 실제로 학생 10명을 동그랗게 앉힌 다음 가장 관심 가는 분야의 책을 고르게 한 후 3분 동안 책을 훑어본 다음 그 책의 핵심을 말하게 한다. 그리고는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이 책이 가진 암묵지 속 핵심을 간파하도록 만든다. 상당히 버거운 작업이지만 반복할수록 학생들은 더욱 날카롭게 핵심을 짚어낸다. 이것이 이 친구들의 사회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안 봐도 알 법하다. 무엇보다 이걸 꼭 기억하라. 요약력을 향상시키는 중심엔 질문이 있다. 일단 책을 앞에 두고 여기서 내가 얻어야 할 건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다.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 습관이 몸에 배면 제 아무리 나보다 뛰어난 지식, 지혜를 겸비한 사람을 만나도 소통이 수월해진다. 여기까지. 이것이 숙달로 이어지는 대원칙이다. 현대사회에서 추진력, 실행력은 인류가 되기 위한 조건 중 가장 앞서 등장해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런데 그 앞뒤에 있는 암묵지를 훔치는 힘과 요약력은 추상적이고 막막하기에 인류가 되기 위한 대원칙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명심하라. 훔치는 힘, 밀어붙이는 추진력, 요약력, 이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가야 당신이 성공한다. 여기서 기술을 훔치는 힘은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와 만나야 강해진다. 지금 스스로 답해보라. 당신은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가 있는가? 기술을 훔치려면 당연히 눈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읽기만 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범위를 좁혀서 반드시 훔쳐야 할 핵심을 찾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했던 동경이 마음에만 머물러서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다.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작지만 소중한 성공 체험이 쌓이면 이제 무조건 당신만의 기술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이 정도 단계에 이르면 놀이와 공부와 일 따위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진다. 영역의 차이가 아니라 공통된 숙련의 원리가 먼저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을 습관화해보라. 낯선 상황에 맞닥뜨려도 지나치게 겁먹거나 긴장하는 일이 적어진다. 대신 그 속에 숨어있던 숙달의 원리와 그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숙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오히려 초보자에게 특정 기술과 비법을 훔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전체적인 기량은 다소 부족해 보여도 하나의 기술만 딱 떼어놓고 보면 한 가지 기술 면에서는 초보자가 인류의 실력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왜 이럴까? 이미 어떤 분야에 통달한 사람의 눈으로는 초보자의 무의식적인 행동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미숙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아내는 것, 이게 성공한 사람을 계속 성공한 상태로 머물게 하고 나아가 계속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가 세상 모든 것에 통달하는 비법을 말한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 당신에게 잘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방법을 간파하라. 분명히 각기 다른 영역의 활동을 하는데 그 방식이 일관된 사람들이 있다. 당신도 여러 활동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당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경제 불황으로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 개성과 창의성이라는 말에 지나친 기대와 부담 때문에 자아를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저 흔들림 없이 밀고 나아가라. 이 훔치고 밀어붙이고 요약하는 힘을 길러내서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 통과하라. 그것이 바로 인류의 조건이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인가? 그 강점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정신 차려라. 당신이 집중해야 할 건 노력이 아니다. 바로 당신의 강점이다. 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경기도 안 좋으니 돈이 잘 모이지도 않고 자영업은 더더욱 어렵고 재테크도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막 불안하고 답답하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7년 이후로 호황이 찾아왔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기억이 없는 이유는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한 해도 빠짐없이 경기는 매년 안 좋았다는 걸 의미할 테고요. 그런데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자수성가에 성공한 사람들은 늘 있어 왔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삶, 이걸 현실화시킨 바로 그 성공, 이걸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남들이 다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기회다,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려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손에 넣은 사람들은요, 분명히 거기에 뭔가가 하나씩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진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이죠. 간다 마사노리와 기누타 주니치의 당신의 강점을 비싸게 팔아라,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그 강점을요, 언제 어디서 불황이든 호황이든 상황과 관련 없이 부로 바꿔버릴 수 있는 방법, 정말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처럼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걱정에도 생산적인 걱정이 있고 파국적인 걱정이 있다. 물론 인간이라면 이 걱정에서 마냥 자유로울 순 없지만 걱정의 포로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다. 걱정의 포로가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이 먼지처럼 쌓인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거지 같고 힘드나?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살다 가는 건가? 자기 연민의 비관까지 더해져 이런 생각까지 다다르게 된다. 주위를 둘러보면 남들은 다 문제없이 잘 사는 것 같고 불확실한 미래에 나만 혼자 그렇게 놓여 있는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걱정은 결국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불안함과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런 자신감으로 막 무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앞날에 대한 안도감은 차원이 다르다. 정말 그렇다. 하지만 돈을 번다 또는 무언가를 판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갑자기 억척스럽게 물건을 파는 사람, 구매를 강요하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면서 아, 나는 도저히 저렇게는 못하지 라며 고개를 젓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무언가를 판다는 그 행위를 상대에게서 돈을 빼앗는 일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당신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서비스나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뭘까? 둘 중 하나다. 상대가 안고 있는 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상대가 이루고 싶어하는 이상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또는 일. 그렇다. 무언가를 판다는 건 결코 상대방에게서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물건이나 일을 제공함으로써 감사의 의미로 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파는 행위의 본질인 것이다. 그리고 감사의 증표로 돈을 받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돈을 버는 일이다. 여기서 파는 행위란 단순하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당신 자신을 파는 방법도 포함된다. 아니, 내 자신을 판다니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하루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나보다 내 직업이 먼저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시대다. 100세 시대를 이야기할 만큼 생애는 대책 없이 길어졌고 이제 먹고 사는 방법은 이전처럼 회사의 간판이나 정년을 보장해주던 곳에서 더는 찾을 수 없게 됐다. 오로지 나만의 일을 통해 내가 가진 것을 팔아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파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계속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실제로 파는 방법에는 원리와 원칙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다는 건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다. 나는 왜 이 상품과 서비스를 팔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상품과 서비스를 팔고 싶어 하는가? 이런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전혀 다른 일을 찾아 나서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일은 결국 자신을 파는 일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잘 팔리는 원리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차별되는 장점을 찾아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한 다음 그 상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딱 정한 후 그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하면 비싸게 팔 수 있다. 앞서 말한 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나만의 장점을 찾아 그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그 나만의 장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정해 그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하면 비싸게 팔 수 있다. 이게 잘 맞아 떨어지면 잘 팔리고 서로 어긋나면 잘 팔리지 않는다. 이때 고객에게 희소성을 느끼게 한다거나 시장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딱 만들어지면 단순히 잘 팔리기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인정받아 더 비싸게, 더 많이 팔게 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개인의 커리어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누구를 대상으로 남들과 다른 어떤 가치를 제공해 상대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건 흔해 빠진 자기 개발이 아니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데만 그친다면 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점을 비싸게 팔리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실력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의 강점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강점이 당신에게 경제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는 그 부분까지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이 가진 강점을 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당신의 강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AMM, 즉 자신의 능력과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시장을 서로 매칭하는 것이다. 어떻게 매칭하느냐고? 지금 보이는 이 표에다가 그냥 11개의 항목을 순서대로 적기만 하면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작성해 보길 바란다. 작성 후에 당신의 가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당신이 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간단 명료해야 한다. 간단하고 분명하게 쓰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말은 스스로 납득하고 있다는 말과 동의어기 때문이다. 자, 모두 11개의 항목이 있다.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을 적는다. 두 번째, 당신에게 있어 최고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세 번째,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파악한다. 네 번째, 현재와 과거의 실적을 점검한다. 다섯 번째,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한다. 여섯 번째, 최고의 일을 하는데 부족한 점을 생각한다. 일곱 번째,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현재 당신의 조건, 당신의 능력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생각한다. 여덟 번째,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타인과 비교해보고 무엇이 다른지를 파악한다. 아홉 번째, 지금까지의 흐름을 바탕으로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정의한다. 열 번째, 당신의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를 생각한다. 11번째, 당신의 새로운 커리어 이미지를 구축한다. 이제 앞서 작성했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첫 번째, 이름을 쓸 땐 회사명이나 소속 부서, 직함과 같은 정보는 필요 없다. 그냥 당신의 이름만 적으면 된다.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그 어떤 것도 아닌 나와 당신의 이름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일은 무엇인가? 앞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돈은 감사의 증표라고 말했었다. 어떤 식으로 감사 인사를 받는 것이 나에게 기쁨인지를 떠올려 보면 최고의 일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당신의 말 한마디 덕분에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당신이 리더를 맡아줘서 너무 좋았다. 당신이 이 일을 해결해줘서 빨리 끝낼 수 있었다. 당신이 여기 들어온 뒤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다. 최고의 일이란 당신이 회사나 구매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이미지화한 것이다. 세 번째, 현재의 일이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알 수 있게 적어야 한다. 이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처럼 정리가 안 된다면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당신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일 또는 열정을 쏟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잘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당신의 시간을 가장 많이 들여서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고 쓸 내용이 하나도 없어도 좋다. 적어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고 있는 일은 분명 있을 것이다. 그걸 적으면 된다. 네 번째, 당신의 실적은 과거에 했던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 모두를 포함한다. 이걸 떠올려 생각하고 적기까지 하는 이유는 당신의 스킬이나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걸 찾기 위해서다. 업무에서의 구체적인 실적이 진짜 정말로 없다면 그래도 괜찮다. 당신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의 실적이라도 좋다. 이런 것도 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이걸 나만의 강점으로 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장 그 생각을 접어라. 그 생각 근처에 가지도 마라. 오히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길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이제 현재의 일과 과거의 일, 그리고 실적을 바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자. 지금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이고 있는 일, 과거에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인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들인 시간을 보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일 가능성이 크다. 또 스스로 편하게, 쉽게, 고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일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막 상황을 바꾸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서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했지만 금방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그런 경험 누구나 하게 된다. 하지만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현상유지 편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변화로 연결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거나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만두지 못한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현상유지 편향이 있다. 여섯 번째, 최고의 일에 부족한 점. 여기에는 바로 이 현상유지 편향의 원인이 되는, 즉 당신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드러난 부족한 점은 일곱 번째, 부족한 점 해소를 통해서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전제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다. 지금 나는 아직 너무 부족한데 이러이러해서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순간 사고가 멈춰버린다. 아니, 사고만 멈추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성공도 함께 멈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가능성을 자신에게 계속 던져야 한다. 여덟 번째, 이 단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찾아내야 하는 것은 바로 타인과의 차이다. 고객이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이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게끔 하려면 그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가격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차이점은 희소성과도 연결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된다. 이탈리아의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 페라리는 수요보다 한 대 적게 생산한다는 사운이 있다고 한다. 상품,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커리어 역시 이 수요와 공급이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스킬, 기술, 지식은 시장 가치가 오르지 않는다. 당신의 시장 가치를 높이려면 남들과는 다른 그 작지만 분명한 차이점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홉 번째,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또 무엇이 좋은지를 생각해야 한다. 고객들은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구입한 결과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열 번째, 이 과정은 만약 당신이 강점이나 재능이 있다 해도 그것을 막 필요로 해서 돈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만 시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단계다. 에스키모에게 얼음을 팔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당신이 만약 빙수를 판다면 에스키모에게 팔기보다는 하와이 해변에 있는 사람에게 파는 게 당연하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파는 상대에 따라서 잘 팔리느냐, 팔리지 않느냐가 완전히 달라진다. 사람의 능력도 정확히 똑같다. 당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최적의 사람에게 제공을 해야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건 타깃을 좁히는 것이다.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주길 바라거나 다수가 좀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컨셉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해서 결국 아무도 구매 욕구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 새로운 커리어 이미지를 생각하는 11번째 단계다. 앞선 10개의 단계를 통해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회사에서 지금 하는 일의 가치를 다시 인정받는다. 또는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추구한다. 아니면 지금 갖추고 있는 이 능력을 활용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 혹은 지금 갖추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개인으로 독립하거나 회사 등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고의 일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연마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 어떤 선택을 한다 해도 좋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실하게, 진지하게 당신만의 강점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 강점을 돈으로 바꿀 준비는 완벽하게 됐다. 경험이 쌓이고 연차가 길어졌는데도 자신감은 사라지고 어쩌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당장 내가 내일 사라진다고 해도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무력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다. 그게 왜 그런지 정확히 말해주겠다. 그건 과거의 경험에만 얽매여서 자신 안에 잠자고 있는 진짜 강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엄청난 강점을 돈으로 바꾸는 일은 사실 시간의 문제다. 모두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지 않고, 아니 발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왜냐고? 누구나 자신 안에 엄청난 가치와 능력이 있다는 걸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인지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남들보다 자기 개발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자신만이 가진 브랜딩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제 당신의 이름, 당신의 강점은 당신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돈이 되는 엄청난 상품이라는 걸 그걸 깨달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같은 방법으로 직무를 해석하고 수행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만의 능력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민의 흔적들이 결국 노하우가 되어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당신의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 부디 잊지 않길 바란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